아침부터 112로 인근 마을에 어르신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 거의 우리부락 사람들이 싹 다 모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요. 여기 웬 뼈가 나왔네 그요. 아니 근데 이게 그 거시기 그 개뼈인지 사람뼈인지 아무 말도 나 모르겠어요. 와서 그 확인 좀 해줘봐요. 예산과 공주를 이어오던 오래된 길이었는데요. 차동고개라고 여러 마을이 연결된 고갯길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인근에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차동고갯길은 동네 주민들이 밭일하러 갈 때 가로질러 가던 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지역 사람들이 생활 쓰레기들을 버리면서 폐기물 처리장이 돼버렸고 주민들이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하던 중에 뼈를 발견한 겁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로는 청소를 하다가 검은색 천막을 쫙 펼쳐보니 뼈가 막 두둑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발견한 갈비뼈 말고 나머지 뼈들도 감식반이 찾아냈는데 대부분 옷 안에서 나왔고요. 눈에 봐도 타살로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유기당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 근데 이걸만 보고 타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뼈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상하게 두개골만 검은색 비닐봉지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유골만 있었기 때문에 토막살인인지는 추정할 수 없었지만 봉지 입구가 묶여 있더라고요. 완전히 꽉 묶인 상태가 아닌 걸로 봐서는 살해 당시에 머리를 봉지째 씌우고 묶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또는 이미 살해된 피해자에게 봉지를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도 백골의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의 젊은 형사들은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세길이 나면서 방치됐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10년이면 엄청 많았을 것 산더미처럼,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지인이 모르고 그 길에 왔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범인은 지리감이 있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펼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워낙에 작은 마을이고 결속력도 강하다 보니까 소문이 빠르게 펴져서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과수팀하고 함께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원을 확인할 만한 신분증이나 카드 같은 유류품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뼈를 다 수거한 과수팀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피해자가 남성일 것 같다고요. 남자요? 뼈만 보고 남자 여자다 그걸 좀 알 수가 있나요? 두개골의 크기나 턱관절의 골격 형태, 대퇴골, 즉 허벅지 뼈의 길이나 두께 등으로도 추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구분하는 게 골반뼈죠. 여성은 좀 넓고 남성은 좀 좁은 이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은 하죠, 육안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요. 과수팀에서는 분명히 남성이라고 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는 여성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특정할 수 없는 오히려 특이한 점이 있었다던가 했을 것 같거든요. 허벅지 뼈로 대략 키가 나왔는데요. 165cm 정도로 추정됐어요. 두개골이며 턱관절도 평균 남성들보다는 작은 편이라 거만이가 여성으로 보고 남성이 아닐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성별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유골에서 뜻밖의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피해자 왼쪽 팔에 박혀있던 실제 금속 판인데요. 어머! 골절이 되면 이 판을 대서 네. 저렇게 치료를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 판을 댔거든요, 무조건.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이제 나사만 하는데 저거는 분명히 골절됐을 때 수술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기 보이는 여러 개의 구멍에 나사를 끼워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건데요. 저걸 보시더니 그때 당시 저희 수사 과장님이셨던 분이 야, 잘하면 이거 누군지 찾을 수 있겠다 하시더라고요. 의료용 금속판이랑 나사에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추적하면 이제 제조사가 나오고 제조사가 어느 병원에 저 장비를 납품했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수술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게 나 그거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조사 확인은 됐나요? 네, 제조사를 찾긴 찾았는데요. 유통한 지 오래돼서 납품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록 없어.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근데 또 여기서 포기하실 우리 형사님들이 아니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일련 번호 제조사를 추적해서 납품받은 병원을 찾는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충청권에 있는 골절 수술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봤더니 약 40여 곳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5년치 기록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왼팔 골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 약 2,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 형사팀 총 동원해서 12명이었습니다. 12명에서 2,000명을 언제 확인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유골의 신원이 밝혀져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확인해보자 하고 덤벼들었죠. 일일이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해야 했는데 검은색 바탕에 흰 뼈만 엑스레이에 찍혀 있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건데 이게. 전문이 그렇지. 아니니까. 네. 형사님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확인하는 데만 열흘 가까이 걸렸거든요. 딱히 이를 만한 성과가 없어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경기도는 충청도보다 규모도 크고 병원도 많아서 이게 내색은 안 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유골이 발견된 지 2주가 지날 무렵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백골에서 DNA가 채취된 겁니다. 근데 DNA가 나와도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러네. 전과 기록이 있다면 뭐 네. 바로 바로 뜨겠죠. 뜨죠. 네. 음주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 백골에 예, DNA를 예. 넣어봤더니 야 신원 확인을 하고 의료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안산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2006년도에 왼팔 골절 수술을 받은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엑스레이를 봤는데 금속판이랑 일치했고요. 시신을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요. 2009년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주지로는 강원도 횡성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새로운 지역이네요. 예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수술을 안산에서 안산에서 했고 마지막 거주지는 강원도 횡성이고요. 놀러 왔다가 무슨 일을 당했나? 그러면 이 사람 관련해서 실종 신고 같은 거는 들어와 있었나요? 실종 신고는 없었고 생활 반응 추적을 해봤더니 2014년 10월부터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박 씨가 5년 동안 쓰레기 더미에 있었다는 거예요? 5년간 행방불명이면은 이게 실종 신고가 없었다는 게 좀 저는 약간 그렇죠. 의아한 부분이네요. 네. 네. 가족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가 6분이 되셨는데 선뜻 시신을 인계받겠다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어머. 마지막에 연락이 닿은 누나분이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경찰서로 찾아오셨는데 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박 씨만 유일하게 어머니가 달라서 어렸을 적부터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라 실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굉장히 외롭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발견된 거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박 씨는 예산에 연고가 좀 있었을까요? 이혼한 박 씨의 전처와 가족들이 예산에 살고 있었고요. 박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생활 반응이 끊기기 2달 전부터 이혼한 전처 집 근처에서 사용한 기록들이 확인됐어요. 전처는 만나보셨나요? 뭐 다른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가 전처 근처를 배회하다가 살해당한 것도 그렇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전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전처가 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박 씨와 전처에 관련해서 탐문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요? 박 씨 지인들이 하는 말이 박 씨가 전처 가족에게 돈을 빼앗기고 맞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 소문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박 씨와 전처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다시 아내하고 살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고 하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찾아갔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와 전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만약 전처가 남편을 어쩌다 살해를 했다면 박 씨가 아무리 외소했다고 해도 여성 혼자서 성인 남성을 살해하고 유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전처가 범인이라면 공범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가족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 용의자가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전처의 가족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전처 가족이 총 5명인데 누가 공범인지는 알 수 없다 보니까 전처와 가족들을 전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 반응이 끊긴 시점이 5년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나머지 증거는 없어요. 현장도 없고 증거도 그렇죠.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자백만이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을 받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 난항이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이 이제 모두 머리를 맞대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려운 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전처와 그 가족들을 한날 1시에 경찰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거죠. 어머. 야 결단이다 결단. 2인 1조로 5개 팀을 짰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처 가족들을 한 명씩 따라붙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리기로 한 겁니다. 서로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찾아가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차동고개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무래도 박 씨인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면서 임의동행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렇게 던졌을 때 5명의 반응은 어땠나요? 의외로 전부 순순히 응했습니다. 일단은 작전대로 한 명씩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비워놓은 사무실에 각자 들여보냈습니다. 네. 가족들이 서로가 모두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게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도 형사들끼리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마주칠 수도 없게 오. 그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5명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건 저희가 말해줘서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에 찾아와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실종된 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처의 어머니를 조사했는데요. 네. 혐의점이 없어 보여서 조사가 일찍 끝났고요. 전처의 아버지와 큰오빠도 금방 조사가 끝났습니다. 5명 가운데 이제 2명만 남은 상황이네요. 전처는 뭐라고 하던가요? 전처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제가 진술하는 걸 밖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저는 전처의 첫 마디를 탁 듣는 순간에 전처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전처는 박 씨와 이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지병이 있었나? 갑자기 그렇게 죽어? 불쌍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저희한테 처음 듣는 얘기였다면 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 물었어야 하는데 안 왔습니다. 남동생은요? 일단 전처가 범인이라고 해도 혼자의 유기하는 거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때 남동생을 조사했었는데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기는 박 씨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전처에게 진술 받는 팀이랑 진술 내용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는데 진술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처가 이혼 후 전 남편인 박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제가 남동생한테 이 얘기를 바로 물었죠. 혹시 이혼 후에 누나랑 박 씨가 만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누나가 이혼하고 나서도 박 씨와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까지는 말을 못 맞췄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 한 명이 조사실에 뭘 전달하는 척하고 들어가서 나갈 때는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온 다음에 바깥에서 둘이 남동생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조만간 다 말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살짝 흘렸습니다. 누나의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의외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박 씨와 따로 만난 적이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저녁을 먹고 또 돌아다녔는데 그때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전 남편인 박 씨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 때문에 뭔가 막 흔들리면서 네, 형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처가 자신이 박 씨를 죽였고 남동생이랑 같이 차동국의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심경 변화를 보인 건 남동생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차동 고갯길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소문이 나서 조만간 잡힐 것 같다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잡혀서 이게 속이 좀 후련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후련하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이 그게 안 후련하다니 되는데. 무슨 말이야.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나를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자백을 하고 형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네. 김 씨의 남동생은 네, 남동생한테 누나가 다 인정했다고 그랬더니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누나 혼자서 뒤집었을까 봐 다 말하겠다고 하면서 김 씨 동생도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애틋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남매 사이가 애틋해요. 서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전처인 김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요. 남동생은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 다 장애가 있다 보니 유독 붙어 다니면서 서로를 잘 챙겼다고 합니다. 아유. 그럼 누나를 말렸어야지. 그렇지. 그 같이 누나를 얘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인 박 씨가 술을 마시면 돌변해서 자신을 많이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런데 박 씨가 이혼 후에도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찾아왔고 이제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가 결국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누나의 제안에 남동생도 가담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아까 그 박 씨가 전처 가족들한테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돈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실인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내 112 신고 기록을 출력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 가정폭력 신고는 접수되어 본 적이 없었고 출동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살 때 신고된 기록은 있었나요? 김 씨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재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혼자 살해했다. 그건 맞는 건가요? 전처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2014년 10월 21일에 남편이 사망했다고요. 전날 박 씨와 재결합 문제로 다투던 중에 박 씨가 자신의 뺨을 때려서 살해를 결심하고 다음 날 남동생과 함께 박 씨를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잔뜩 먹였다고 했습니다. 만취한 박 씨를 남동생 차에 태운 뒤에 농약을 탄 음료수를 먹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농약을 탄 음료수도 한 번에 먹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시도를 했더라고요. 여기 와서 술을 먹은 이유가
취하게 하려고. 취하게 하려면 정신이 조금이라도 어떨까봐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죽이려고 한 거지 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국립환자실로 못하거나 다 같이 했는데 안 먹으려고 해서 왜 안 먹어 하면서 그냥 먹으라고 쭉 밀어줬었어요. 이렇게 입에 갖다 대줬어요? 예, 자,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한 모금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고 뱉었어요. 그때 내려내서 싫어. 내가 왜 내려? 나 이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먼저 휘둘러냈어요. 그때 좋았어요.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세네 대 때렸어요? 아, 들고 있네. 남동생이 들고 있네. 세네 대 때렸는데 네? 살려달라고 했고 네. 알루미늄이 하였다고 약간 찌그러졌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 손으로도 손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씁쓸하네요. 살려달라고 했다는데. 야, 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찌그러질 정도면 진짜 저 비닐은 대체 왜 씌운 거죠? 얼굴이 보기가 싫어서 씌웠다고 했습니다. 집 인근 쓰레기 더미에 유기를 했어요. 더 멀리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수지에 수장시키려고 시신에 이제 돌까지 달았는데 수심이 낮아서 금방 떠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은 저수지로 갔는데 거긴 또 내려가는 길이 가팔라가지고 그러다가 문득 이제 예전에 자주 다녔던 차동 고갯길에 쓰레기가 쌓여 있던 것이 생각나서 그쪽에다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들키지 않으려고 몇 군데를 별짓 다 가는 거예요, 했네. 지금. 저수지도 가고 막.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 검증이 끝난 직후에 박 형사님에게 남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님, 제가 일부러 형사님 고른 거 알죠? 현장 검증을 하던 중에 김 씨 남동생이 저한테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소변을 보고 와서 나중에 저를 보더니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웃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마른 편이어서 저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에 밀치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현장 검증하던 중에 도망갈 생각을 했다고. 그 경찰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씩 웃으면서 얘기를 기가 했대잖아요. 막히네. 야, 이런 놈도 처음 보네. 현장 검증하는데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그것도 웃으면서 네. 이런 거 처음이라 받아들이기가 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 결과는 살인 및 사체 유기로 8년형을 받았습니다. 야, 살인하고 사체 유기를 했는데 8년밖에 저수지도 가고 물이 낮아서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했고 결국에는 술 먹여서 약 먹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방망이 때려 죽인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계획을 다 짰는데 이게 8년이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아니 그렇게 여기까지 판단하는 데는 했네. 뭐 근거가 있습니까? 전 남편이었던 박 씨의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남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점도 참작이 되면서 8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도 그 법정에서는 이 가해자인 두 남매가 네. 특별한 동기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으니까 박 씨의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믿어준 것 같아요. 즐겨봐 이 채널.